한겨울에 해가 뜨기 전 도시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골목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공중으로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박준호는 얇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걸음을 서둘렀다. 그의 나이는 28이었고 키는 작지도 크지도 않았다. 얼굴에는 또래보다 조금 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하룻밤 잠을 못 잔 종류의 피로가 아니라 오래 쌓여온 무게가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도심 외곽의 건설 현장이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인 곳이었고 준호는 그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일이 있으면 오늘 나가고 없으면 그날은 수입이 없었다. 정해진 월급도 사대보험도 없었으며 하루하루가 불확실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준호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은 오전 7시에 시작됐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여유 시간을 두고 집을 나서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었다. 준호의 집은 반지하였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그 안에 그를 포함해 4명이 살고 있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 준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여동생 지은, 그리고 이제 막 10살이 된 막내 동생 민준이었다. 준호가 이 집의 가장이었고 부모는 오래전부터 이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준호가 16살 때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집에 있기는 했지만 있으나 만화한 존재였는데 도박이 문제였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일은 이미 그만둔 지 오래였으며 집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냉장고가 사라지고 텔레비전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식탁도 없어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방식의 빚이었고 아버지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채권자들은 결국 준호를 찾아왔다. 준호는 법적으로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채권자들은 집으로 찾아와 동생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준호는 결국 빚을 떠안기로 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 이후로 준호는 건설 현장, 공장, 편의점, 야간 알바 등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왔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빚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고 아주 조금씩이기는 해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다. 준호에게도 꿈이 있었다. 건축사가 되고 싶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도면을 처음 본 날부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선 하나하나가 모여 공간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좋았고 사람이 살 곳을 종이 위에 먼저 그리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지원서를 넣었다. 도면을 보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들, 설계나 시공관리에 관여하는 회사들의 수십 통, 어쩌면 100통이 넘는 지원서를 보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서류 탈락이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고 자격증도 없었으며 정규 경력도 없었다. 회사들이 원하는 조건을 준호는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현장에서 몸을 쓰고 밤에는 도면 관련 책을 펼쳤으며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노트에 도면을 따라 그려보기도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혼자서는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섰다. 동생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준호는 냉장고에 어제 사다 둔 김밥 2줄을 꺼내 봉투에 넣어 동생들이 일어나면 먹을 수 있도록 두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골목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매서웠고 손이 금방 차가워지자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음을 빠르게 했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무언가가 느릿하게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짐수레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다.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나이 든 노인이 두 손으로 손수레를 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묶어놓은 박스들과 구겨진 신문지 더미, 빈 종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노인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는데 서리가 깔린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확인했다. 현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여유가 많지는 않았다. 그는 그대로 잠시 서 있다가 걸음을 옮겼는데 현장 쪽이 아니라 노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인의 손수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준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노인은 골목 중간에 있는 완만한 경사 앞에서 멈춰 서 있었는데 수레를 밀어 올리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수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퀴가 오래되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았고 노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숨도 거칠게 올라오고 있었다. 준호는 말없이 수레 뒤로 가서 두 손으로 뒷부분을 잡고 힘을 주었다. 처음에는 꼼짝하지 않다가 조금 더 힘을 실자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경사를 올라갔고 노인도 앞에서 함께 밀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자 수레는 경사를 무사히 넘었다. 경사를 다 올라간 뒤 준호는 손을 놓고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인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저 수레가 멈춰 있었고 자신이 거기 있었으며 도움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같은 시간에 그 골목을 지나다 보면 노인을 만나는 날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노인이 자주 그 시간에 그 골목에서 폐지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수레를 함께 밀었고 무거운 폐지 묶음을 들어 수레에 올려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 준호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노인도 말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았다. 노인의 이름은 아직 알지 못했다. 나이는 70이 넘어 보였고 걸음이 느리며 등이 많이 굽어 있었다. 손등에는 오래 바깥칠을 한 사람 특유의 굳은 살과 주름이 있었으며 어두운 새파란마기에 두꺼운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비싸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준호는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아니었고 그냥 같은 골목을 오가는 사람이었으며 힘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드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서로의 얼굴은 점차 익어갔고 노인은 준호를 볼 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했으며 준호도 비슷하게 받아쳤다. 그 무렵 준호의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고 오후 늦게 돌아와 저녁을 챙긴 뒤 동생들 숙제를 확인하고 밀린 빗상환 내역을 정리했다. 밤에는 도면 책을 펼쳤다가 피곤하면 그대로 잠들었고 다음 날 다시 일어나면 같은 일이 반복됐다. 변화가 생긴 건 그 무렵이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현장으로 가다 노인을 만났을 때 노인이 평소보다 더 많은 폐지를 끌고 있었고 수레가 무겁게 기울어져 있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함께 정리를 시작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가 너무 빨랐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차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좁은 골목이었기 때문에 수레와 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유가 없었다. 경적이 짧고 날카롭게 울렸는데 비키라는 신호였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은 것처럼 반응이 느렸고 차는 그대로 지나치면서 노인의 손수레 옆을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갔다. 차체가 수레 옆면을 살짝 치면서 통과했고 충돌이라고 하기는 미묘한 수준이었지만 수레는 크게 흔들리면서 가득 쌓여있던 폐지 묶음들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쏟아졌다. 노인은 균형을 잃고 손잡이를 놓지 않으려다 수레와 함께 옆으로 쓰러졌다. 준호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다. 노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친 곳을 확인했는데 무릎이 바닥에 닿기는 했지만 크게 긁히지는 않은 것 같았고 손도 확인했다. 노인은 충격으로 말을 못하고 있었고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진 뒤였다. 번호판은 봤지만 차가 수레를 직접 들이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뚜렷한 접촉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준호는 일단 노인을 바닥에 앉혀 숨을 고르게 한 뒤 바닥으로 눈을 돌렸다. 폐지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묶음이 풀어진 것들, 찢어진 것들, 물기가 있는 바닥에 닿아 젖기 시작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은 묻고 너무 찢어진 것들은 따로 묻고 젖은 것들은 모서리가 접힌 채 쌓았다. 빠르게 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폐지 값이 무게로 정해지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젖으면 값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장 출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준호는 마지막 묶음까지 수레에 올려놓고서야 일어섰다. 노인은 그동안 옆에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호도 말하지 않은 채 수레 균형이 맞는지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살펴본 뒤 노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 쪽으로 걸음을 뗐다. 이미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반장은 말이 없었지만 그날 일당에서 일부가 깎였다. 지각에 대한 처리였다. 준호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장의 규칙이었고 이유가 어떻든 늦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준호는 그 일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동생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고 막내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동안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별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듣고 있었다. 그날 밤에는 도면 책을 펼치다가 그대로 잠들었다. 며칠 뒤 그 시간에 골목을 지나는데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그냥 지나쳤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으며 또 그 다음 날도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물 한 병을 집어 들었는데 계산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고 밖에 차가운 공기에서 막 들어온 준호는 그 온기를 느끼며 냉장고 앞에 서서 물 한 병을 꺼내 들었다. 계산대 쪽에서 편의점 주인과 단골로 보이는 손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골목 사정을 잘 아는 주인과 단골 사이의 대화였다. 손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난리가 났다고 폐지 줍는 할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했다.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님은 길 좀 빨리 건너라고 누가 시비를 걸었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이 그냥 손찌검까지 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왔다고는 하는데 상대가 돈 있는 집 자식이라 합에 어쩌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인이 노인은 괜찮냐고 묻자 크게 다친 건 아니래도 나이가 있으니 충격받으셨을 것이라고 손님은 말했다. 준호는 물병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서 바코드를 찍고 돈을 낸 뒤 거스름 돈을 받아 문을 열고 나왔다. 밖의 공기가 다시 차가웠다. 걸으면서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았다. 차에서 내려 손찌검을 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고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상대가 돈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다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준호가 그 문제에 관여할 방법은 없었고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집으로 걸음을 이어가면서 노인이 보통 폐지를 모으던 자리를 지나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술에도 사람도 없었고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그날 밤 도면 책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지원서를 넣은 회사들의 결과를 생각했다. 서류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고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다. 기대가 크면 결과가 같아도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을 여러 번의 탈락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번에 낸 지원서만큼은 꽤 공들였었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어떤 공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숫자와 함께 정리했다. 결과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고 받자마자 상대는 회사 이름을 먼저 말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는데 한건설 관련 회사였다. 준호가 여러 번 지원서를 넣었지만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던 곳이었다. 설계 관련 업무 보조와 현장 관리 보조 포지션이 생겼다며 준호의 지원서를 검토했고 면접을 보고 싶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기뻤지만 바로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수없이 탈락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면접은 가야 했고 일단 가보는 것이 맞았다. 그는 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하면 기대를 주게 되기 때문이었다. 면접 날짜는 사흘 뒤였고 준호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눈을 감았다. 면접 당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다. 흰색 셔츠와 짙은 색바지였는데 자주 입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펴야 했다. 다림질은 할 수 없었다.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모양을 잡아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헌칫솔로 흙이 낀 부분을 문질러 닦았다. 완전히 새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깨끗해 보이는 수준은 됐다. 집을 나서기 전 냉장고에 동생들 저녁 반찬을 준비해 두고 간단한 메모를 붙여두었다. 면접 장소는 시내 중심에 있는 건물이었고 길을 잘못 틀면 안 됐기 때문에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서 걸음을 서둘렀다. 익숙한 골목을 지나쳤다. 노인이 폐지를 모으던 자리였는데 오늘도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걸음을 조금 늦췄다가 다시 원래 속도로 이어갔다. 면접 장소에 도착했을 때 20분 정도 여유가 있었고 건물 로비에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말하고 층수를 안내받아 엘리베이터를 탔다. 면접실은 조용했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잡지가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 문이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들렸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밀고 들어섰다. 책상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본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달랐다.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옷은 깔끔한 정장이었으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노인은 준호를 바라보다가 짧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준호가 의자에 앉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는 동안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은 이종수라고 했으며 이 회사의 대표였다. 건설 및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중견급 회사였다. 그가 그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던 것은 위장이었다. 그 일대는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었고 이종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지역을 직접 살펴보는 방식을 고집해왔다고 했다. 공식적인 방문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 몇 달을 그 골목에서 지내면서 바쁜 아침 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직접 봤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준호를 봤다고 했다. 처음에는 수레를 밀어준 한 번이었는데 그것만으로 기억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한 번의 친절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날도 봤고 세 번째도 봤으며 매번 다를 것 없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말이 없었고 인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거들었다고. 그리고 차가 지나간 날 이종수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고 했다. 폐지를 하나씩 다시 줍는 모습을,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준호가 그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일당이 깎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그 이후 이종수는 준호에 대해 조용히 알아봤다. 일용직 노동자였고 학력은 고졸이었으며 빚이 있었고 동생 셋을 부양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계 관련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 넣은 지원서가 2통 있었고 둘 다 서류에서 탈락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경력과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리 봤다고 했다.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보다 직접 본 것을 더 믿는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제안하는 자리는 설계 보조와 현장 관리 보조였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었고 회사 안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구조였다. 정규직이었고 4대 보험이 있었다. 이종수는 이 자리를 맡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준호는 잠시 있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면접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면서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수없이 탈락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지원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골목을 지나쳤다. 노인이 폐지를 모으던 자리였는데 이제 그 자리가 다르게 보였다. 준호는 잠깐 멈춰서서 그 빈 공간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이어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동생들이 있었고 준호는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취직이 됐다고 말했다. 막내 민준이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질렀고 지은이는 눈이 빨개졌으며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었다. 준호는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밥을 먹었다. 다음 달부터 출근이었다. 재개발 프로젝트에 보조로 참여하는 일이었는데 그 골목 일대를 바꾸는 작업이었다. 매일 지나다니던 곳이었고 그 길을 새로 만드는 일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준호는 그날 밤 도면 책을 다시 펼쳐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선 하나를 따라가고 공간의 구조를 읽고 어떤 이유로 이 설계가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책장을 넘겼다. 내일부터는 그것이 일이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서리가 내려앉은 바닥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준호는 책을 덮지 않은 채 계속 읽어나갔다.